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직전 이것만을 알고 하자 은하의 종류 그리고 허블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의 종류의 경우에는 은하의 특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랬을 때 빈칸 채우기를 좀 많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빈칸을 나름대로 채워보면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허울 법칙 같은 경우에는요, 허울 법칙과 관련된 관계식을 문항에 적용해 보는 데 초점을 두고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은하의 종류와 관련해서 좀 암기 사항들 위주로 다루어 보고, 허울 법칙은 이 허울 법칙과 관련된 관계식을 문항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은하와 특이 은하, 이런 은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요. 허울 법칙까지 학습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반 은하의 종류입니다. 일반 은하는 타원 은하, 나선 은하, 그리고 렌즈형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은하는 여러분 허블이 은하를 분류했죠. 자, 허블이 어떻게 분류했나요? 허블이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을 때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을 때 은하를 뭐에 따라서 분류했어요? 단순히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일반 은하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요, 허블이 분류를 했고, 허블이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은하의 모습을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블이 분류한 은하, 타원 은하부터 보도록 할게요. 타원 은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을 때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타원형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원 은하는 자, 세부 구분 그리고 특징적인 면 볼게요. 타원 은하도 마찬가지고 나선 은하 그리고 불규칙 은하도 마찬가지고요. 세부 구분이랑 특징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 은하는 세부 구분이요. 뭐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그렇죠. 편평도에 따라서 구분하죠. 편평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이 편평도는요.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 타원을 그려볼게요. 타원을 이렇게 그리면요. 자, 타원을 그리고 사등분 한번 해보고 여기 이 부분이 타원의 긴 반지름, 이 부분이 타원의 짧은 반지름인데 편평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편평도는 A분의 긴 반지름 빼기 짧은 반지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 빼기 A분의 B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클수록 그리고 이 B가 작을수록 어때요? 점점 이 타원체가 점점 찌그러지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작을수록, 이 값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작은 값을 빼니까 이 전체 값은 커지죠. 그래서 편평도는요, 클수록 타원체가 찌그러진 모양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평도에 따라서 타원화를 이 0부터 이 7까지 구분을 했어요. 이 0부터 7까지가 바로 편평도에 해당되는 숫자인데요. 타원에 나타난 이 E0부터 E7 그러니까 이 N이죠. 이 N에서 이 N은 뭘 뜻하냐면 편평도에서 10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편평도에서 10을 곱한 값을 여기 숫자로 적어 놓은 거고 숫자가 커질수록 편평도가 크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타원의 특징은요. 늙고 붉은 별이 어떻습니까? 늙고 붉은 별이 맞아요. 많다라는 거고 성간물질의 양은 적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늙고 붉은 별이 많으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별들이 성간물질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이 은하에는 성간물질 양이 적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늙고 붉은 별이 많으면 대체로 성간물질 양이 적고 젊고 푸른 별이 많으면 성간물질 양이 많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타워 은하였고요. 다음으로 나선 은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선 은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상 나선 은하는 은하액이 어떻습니까? 은하액이 이렇게 원 모양이죠. 은하액이 이렇게 구 모양이고요. 이렇게 구 모양인 이유는 은하액이 역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은하핵이 안정하면 구모양을 띈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은하핵에서 직접적으로 나선팔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선팔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어요. 정상나선 은하도 마찬가지로 세부 구분 가봅시다. 정상나선 은하는요, 은하핵의 크기, 이걸 1번이라 해볼게요. 은하핵의 크기와 나선팔이 감긴 정도, 이걸 2번이라 해볼게요. 이 1번과 2번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 세 가지. 그렇죠. SA, SB, SC 형 은하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랬을 때 SA에서 SC로 갈수록 여러분, 은하핵의 크기와 나선팔이 감긴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하의 크기, 나선팔이 감긴 정도. 은하핵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요, S에서 SC로 갈수록 은하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은하의 크기는 SC에서 SA로 갈수록 커지고요. 나선팔이 감긴 정도도 마찬가지로 SC에서 SA로 갈수록 커지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S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 자, SA가 지금 은하핵도 크고요. 나선팔도 많이 감겨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은하핵을 좀 크게 그리고 은하핵을 이렇게 좀 커다랗게 그려보고 더 크게 그릴까요? 은하핵을 좀 과장해서 더 크게 그려보고 나선팔도 많이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선팔이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감겨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SB형 같은 경우에는요, 은하의 크기가 좀 작아집니다. 은하의 크기 좀 작아지고요. 그 나선팔도 감긴 정도가 좀 덜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선팔의 감긴 정도가 좀 덜합니다. SC 같은 경우에는 은하의 크기 매우 작고 거의 뚜렷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선팔도 어때요? 이렇게 풀려있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얘가 SA고요. 얘가 SB이고 얘가 SC예요. 자, 그다음 막대나선 은하 보도록 할게요. 막대나선 은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은하핵에 막대 구조가 있는 것을 막대나선 은하라고 하죠. 그래서 은하핵이 이렇게 막대 구조가 있습니다. 이 막대 구조가 왜 있냐면 은하핵 자체가 역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 구조의 은하핵이 나타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막대 구조의 양끝에서 나선팔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막대나선 은하도 세부 구분 가보도록 합시다. 은하핵의 크기와 똑같죠, 여러분? 은하핵의 크기 1번, 그리고 나선팔이 감긴 정도 2번 해볼게요. 1번과 2번에 따라 어떻게 구분합니까? 막대나선 은하의 경우에는요, 자, 정상나선 은하는 이 S였어요. S. 막대나선 은하는 S에다가 B가 붙습니다. S에다가 라지 B가 붙어요. 그리고 SBA, SBB, SBC형으로 구분하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나선 은하도 이 정상나선 은하와 마찬가지로 은하핵의 크기와 그리고 나선팔이 감긴 정도가요, SBC에서 SBA로 갈수록 모두가 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림으로 또 한번 나타내 보면, 자, SBA 같은 경우에는요, 은하핵이 크고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은하핵이 크고 뚜렷하고요. 그리고 나선팔도 많이 감겨 있어요. 뭐 요런 식으로 좀 많이 이렇게 감겨 있겠죠. 자, 그리고 SBB 같은 경우에는요, 은하핵이 좀 이렇게 작고요. 자, 그리고 나선팔도 그렇게 많이 감겨 있잖아요. 뭐 한 이 정도 감겨 있다고 해볼게요. 자, SBC는 은하핵이 거의 뚜렷하지 않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나선팔도 이런 식으로 거의 풀려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그림 보이시죠? 오른쪽 그림.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 은하핵을 기준으로 은하핵의 양끝에서 나선팔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나선팔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엉성하죠? 나선팔이 좀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SBC로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정상나선 은하와 막대나선 은하 전체에 해당되는 이 나선 은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선 은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은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은하가 있어요. 은하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은하가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나선팔, 여러 개의 나선팔이 존재하겠죠? 자, 우선 여기 이렇게 은하핵이 있고요. 은하핵이란 게 있고, 주변에 뭐 이런 나선팔들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나선팔들이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하고, 자, 지금 얘는 은하핵입니다. 빨간색은 은하핵. 그리고 나선팔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이 은하들을 공 모양으로 감싼 구조체가 있어요. 이렇게.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헤일로라고 합니다. 은하를 감싼 구조. 얘를 헤일로라고 하고, 자, 이 친구가 은하핵. 그리고 얘가 나선팔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장소에서 특징들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은하핵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별들이 많죠? 늙고 붉은 별. 자, 늙고 붉은 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은하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의 비율, 그러니까 성간물질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보통 늙고 붉은 별들이 많으면 이 늙고 붉은 별들이 이미 진화하면서 성간물질을 많이 흡수해왔기 때문에 성간물질의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성간물질의 비율이 낮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나선팔, 이 나선팔 부분에서는 의외로 젊고 푸른 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은하핵보다는 젊고 푸른 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젊고 푸른 별들이 많으니까 아직 성간물질을 소모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하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의 비율, 성간물질의 양이요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헤일로. 자, 여기 있는 헤일로 같은 경우에는 늙고 붉은 별이 많습니다. 자, 늙고 붉은 별이 많고요. 그리고 이 은하에 주로 성간물질이 분포하기 때문에 헤일로 자체는 약간 빈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간물질도 굉장히 적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나선은하의 특징이 되겠어요. 나선은하는 이렇게 장소별로 여러분들이 좀 세분화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0형 은하 볼게요. 얘는 뭐냐면 렌즈형 은하라고도 합니다. 렌즈형 은하인데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 그러니까 얘는 타원 은하도 아니고 나선 은하도 아닌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분 S0로 그냥 분류하고요. 한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특징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애매한 위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타원 은하 어땠습니까? 타원 은하. 타원 은하는 늙고 붉은 별들이 매우 많았고 첨가물질도 매우 적었어요. 나선 은하는 그래도 나선팔에 젊고 푸른 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고 푸른 별들의 분포가 지금 타원 은하가 가장 적고요. 타원 은하가 가장 적고 그리고 나선 은하가 좀 많았잖아요. 근데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중간 정도에 뭐가 있냐? 이 렌즈형 은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형 은하는 늙고 붉은 별이 타원 은하보다는 좀 적고요. 그리고 나선 은하보다는 좀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성간물질도 마찬가지로 성간물질도 타원 은하보다는 좀 많은데 나선 은하보다는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애매한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치 렌즈처럼 요렇게 생겼죠. 그리고 약간 보면은 나선팔도 살짝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나선팔로 구분하기도 애매하고 타원하로도 구분하기 애매하고 그래서 얘를 S0라고 뒀다라는 거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규칙 은하입니다. 불규칙 은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을 때 특정 규칙이 나타나지 않는 은하를 말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IRR형 은하로 구분을 하고요. 특징 볼게요. 불규칙 은하는요, 신기하게 어떤 별들이 많습니까? 젊고 푸른 별들. 자, 젊고 푸른 별들이 좀 많이 분포하고요. 그리고 은하 전체에 대한 성간물질 질량비. 그러니까 성간물질은 어떻습니까? 젊고 푸른 별들이 많으니까 성간물질을 많이 흡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간물질 질량비가 높습니다. 질량비가 높기 때문에 자, 성간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운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성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운에서는 별이 탄생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별이 활발하게 탄생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불규칙 은하에서는요, 별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탄생한다는 게 특징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일반 은하의 종류 살펴봤고, 이제 이 일반 은하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허블은 은하가 모양에 따라서 이런 좀 규칙적인 특징을 띠고 있죠. 요런 식으로.
나선팔이나 뭐 은하의 크기도 그렇고 좀 이런 규칙적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진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분석을 한 결과 실제로 은하의 모양과 진화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두 나선 은하가 이렇게 충돌을 만약에 하게 되면 두 나선 은하 충돌하게 되면 충돌해서 나선팔 구조가 없어져서 타워 은하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모두 나선 은하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먼 훗날 충돌할 거잖아요. 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서로 충돌해서 거대한 타워 은하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 은하였고요. 다음 특이 은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 은하는 뭐냐면요. 일단은 모양상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속해요. 그러니까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속하지만 은하 분류에 따라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라 구분은 가능해요. 하지만 허블의 은하 분류와는 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은하. 그래서 그러니까 허블이 은하를 분류했을 때 일반적인 은하와는 좀 다른 이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보편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는 이 은하를 우리는 특이 은하라고 합니다. 특이한 은하. 자, 그래서 특이 은하는 크게 세이퍼트 은하, 그리고 전파 은하, K사 이런 식으로 살펴볼 거고 추가적으로 충돌 은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뭐냐면요. 일단 가시광선 영상에서 가시광선을 관측했을 때는 자, 허블이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을 때 모양에 따라서 은하를 분류했죠. 그러니까 허블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무엇으로 관측되냐면 나선 은하로 관측됩니다. 자, 근데 나선으로 관측되지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나선 은하의 전체에 나선 은하의 5% 정도가 세이퍼트 은하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세이퍼트 은하는 일반 은하와 다르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띱니다. 그래서 일반 은하보다 이 방출선이 강하게 나타나요. 방출선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은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세기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방출되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방출선이요. 넓게 관측됩니다. 방출선의 폭이 넓게 관측돼요. 자, 이거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방출선이 넓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은하의 회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은하의 회전 속도가 빠른 게 방출선이 넓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자, 볼게요. 여기 은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가 우리가 여기서 관측하고 있어요. 이 은하가요. 지금 이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대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면 우리가 시선 속도로 관측할 때 멀어지는 방향이죠. 이쪽은 멀어지는 방향이니까 시선 속도가 어때요? 무슨 값을 가져요? 플러스 값을 가지고요. 여기서는요. 은하가 다가오니까 이 원반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서는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로 느껴지죠.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시선 속도를 분석하면 방출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는 시선 속도고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파장이라도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자, 만약에 여기가 파장이라면 여기 시선 속도가 0인 부분은 기준 파장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플러스 값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나타나고요. 자, 요렇게 나타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값으로 요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방출선의 폭이 한 이 정도로 나타나요. 이 정도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회전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해 볼게요.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 여기는 이렇게 빨리 회전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두 배로 이렇게 회전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시선 속도가 어때요? 이쪽은요? 플러스
수행속도가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2배가 됐고요. 이곳은요 수행속도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2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속도가 플러스 쪽으로 엄청 크고요. 자, 플러스 쪽으로 수행속도가 엄청 크고요. 그리고요 마이너스 쪽으로도 수행속도가 엄청 크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어때요? 방출선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방출선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말은 이렇게 은하의 회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은하핵이 뚜렷하고, 자, 은하핵이 매우 크고요. 일단 은하핵이 매우 크고요, 뚜렷하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일단 은하핵이 뚜렷하다라는 말은 여기가 밝다라는 거죠. 왜 밝냐? 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은하핵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세기가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하핵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세기가 매우 강해요. 은하핵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세기가 강하다라는 말은 이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면 이 블랙홀 자체가 질량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거대한 블랙홀이에요. 그러면 은하핵에 이 질량이 매우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질량이 매우 큰 어떠한 물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블랙홀 안으로 대부분의 물질들을 끌어당길 겁니다. 끌어당겨서 이 물질들이 여기서 회전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회전하다가 물질끼리 충돌해요. 물질끼리 충돌하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데요. 이 막대한 에너지 때문에 은하핵이 크고 뚜렷하게 관측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하핵이 크고 뚜렷하게 관측된다라는 말은 블랙홀이 자 중심에게 은하핵에서 블랙홀이 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라는 말과 거의 동치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세이퍼트 은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전파 은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파 은하는 일단 가시광선 영역에서 무엇으로 관측되냐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즉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따른 분류에서 어떻게 관측되냐? 타원 은하로 관측됩니다. 자, 타원 은하로 관측되는데 특징이 있죠? 이 타원 은하를 전파 영역으로 관측을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타원 은하로 관측돼요. 근데 얘를 전파 영역으로 관측하니까 자, 요런 아름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즉, 이 아름 모양의 구조가 제트와 로브 구조입니다. 제트와 로브가 관측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가 은하핵이고요. 은하핵이고 그리고 은하핵에서 뭐가 분출돼요 지금? 은하핵에서 뭔가 분출되는 게 있죠? 이렇게 양옆으로. 양옆으로 분출되는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Z가 됩니다. 얘네들이 Z이고요. 그리고 이 Z가 이렇게 모이는 곳, Z가 이런 식으로 모이는 곳이 있죠? 얘네들이 바로 로브예요. 자, 얘네들이 로브고 자 그리고 타원하는 어떻게 생겼냐? 타원하는 여기 이 정도밖에 없죠. 지금 이 정도가 지금 타원하가 되겠어요. 자, 은하액을 좀 더 줄여야겠죠? 여기가 은하액이고 이만큼이 타원 은하예요. 간시광선 완전 타원 은하. 근데 전파로 봤을 때 했더니 이 타원 은하의 바깥쪽에 이렇게 매우 넓은 영역에서 제트와 로브가 거대한 제트와 로브가 관측된다라는 것을 우리 그 학자들이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트와 로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이 제트와 로브가 관측됨을 통해서 일단은 중심에게 은하핵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제트와 로브가 나오는 것과 이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 세이퍼트 은하에서도 했듯이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으면 질량이 크기 때문에 물질들을 흡수한다 했죠. 자, 이 블랙홀 안으로 물질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갈 때 물질끼리의 충돌이 발생해요. 물질과 물질이 서로 이렇게 충돌이 매우 활발하게 발생하고 이 충돌이 자 여러분 거의 얘네들은 빛의 속도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충돌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충돌할 때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방출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Z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Z는요, 에너지긴 에너지인데, 자, 이렇게 방출했을 때, 자, 이렇게 충돌했을 때,
물질들의 파편 있죠? 물질들의 파편이 이런 식으로 방출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어떻게 보면 물질의 흐름이에요, 물질의 흐름. 자, 물질 두 개가 충돌해서 입자들이 이렇게 충돌해서 입자의 파편들이 이렇게 강하게 분출이 됩니다. 강하게 분출되는데 어떻게 보면 얘가 바로 물질의 흐름이 된다라는 거죠. 파편의 흐름. 그러니까 파편도 물질이니까 얘들은 강한 물질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 흐름이 발생하는데 자, 볼게요. 타원화에서 여러분, 타원화에서 자, 지금 얘가 회전축이라고 합시다. 회전축 방향은 상대적으로 좀 얇고요. 그리고 회전축의 수직 방향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Z와 로브 입장에서 Z가 이제 분출이 되는데 이렇게 넓은 쪽은 자, 이 중심에서 좀 이렇게 넓은 쪽은요. Z가 분출되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분출되지가 못해요. 하지만 얇은 쪽에서는요. 상대적으로 Z가 활발하게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회전축 방향으로 Z가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주로 이 Z가 회전축과 거의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분출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점, Z는요, 거의 은하의 회전축과 거의 나란하게 분출이 된다라는 점. 왜냐면 회전축 방향이 조금 이렇게 은하의 구성물질이 작게 있으니까 좀 얇죠. 얇으니까 쉽게 뚫을 수 있어요. 뚫고 이렇게 Z가 분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너무 두껍기 때문에 Z가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Z가 좀 덜 활발하게 분출이 되는 거고요. 주로 이렇게 회전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Z가 분출되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Z가 이렇게 분출되기 위해서는 입자의 충돌이 활발해야 되고 입자의 충돌이 활발한 곳은 블랙홀이기 때문에 Z와 로브 관측된다는 걸 통해서 은하에게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K사 보도록 할게요. K사는 은하의 크기가 뭐랑 비슷하냐면 태양계, 매우 작죠? 은하의 크기가 태양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K사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K사를요, 타원 은하의 은하핵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타원하의 은하핵만 이렇게 존재하는 게 K사입니다. 자, 그래서 은하의 크기가 태양계와 비슷하고요. 타원하의 은하핵만 존재하는 거니까 태양계와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았을 때는 타원의 형태가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점광원의 형태로 보입니다. 문항에서 이 점광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K사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은하의 크기가 태양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았을 때 관측이 가능하잖아요. 태양계밖에 안 되는데 관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 K사는요, 매우 멀리 위치합니다. 거리가 매우 멀어요. 왜냐하면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이기 때문에 거리가 매우 멀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생성 초기에 만들어졌고 우주 팽창에 의해서 그 은하가 매우 멀어졌다라는 거죠. 거리가 매우 멀고 은하의 크기가 태양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방출하는 겁니까? 그쵸? 막다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막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중심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막대 에너지를 방출하면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랙홀은 대부분의 물질을 빨아들일 거고 그 물질을 빨아들일 때 물질이 충돌이 활발해져서 물질의 흐름이 그 파편의 흐름인 Z도 분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도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자,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돌은하 보도록 할게요. 충돌은하는 은하와 은하가 서로 이제 인력에 의해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런 은하를 충돌은하라고 하는데 충돌할 때가 중요해요. 충돌할 때 별은 여러분 충돌이 활발합니까? 은하에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은하가 충돌해도 이 별이 별과 별 사이를 통과하지 별과 별이 충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는 말입니다. 자, 모래와 모래를 이렇게 모래가루와 모래가루를 서로 이렇게 충돌시켜요. 그러면 이 모래가루에 있는 모래 입자들이 충돌하는 빈도는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래 입자 자체의 밀도가 분포 밀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 모래 입자 사이를 모래가 통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돌할 때 별은 거의 충돌하지 않습니다. 별은 거의 충돌하지 않고요. 하지만 성간물질 자체는요. 성간물질의 충돌은 활발합니다. 성간물질은 서로 이렇게 융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하 대부분이 이렇게 성간물질로 좀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은하와 은하가 이렇게 충돌하면 성간물질이 이렇게 겹쳐질 수 있겠죠? 성간물질이 겹쳐지니까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아지고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아지니까 물질들이 잘 뭉쳐지면서 별들이 활발하게 탄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별의 탄생이 활발해진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돌은하는요, 충돌할 때 별은 거의 충돌하지 않고요, 성간물질의 충돌은 활발하기 때문에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아서 별의 탄생이 활발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은하의 종류 우리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허블 법칙과 관련된 수식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허블 법칙과 관련된 관계식은 두 가지가 끝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V는 어떻게 되죠? V는 HR이죠.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 자, 그리고 V는 HR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 시선 속도, 그러니까 빛의 속도 곱하기 적색 편이.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빛의 속도 곱하기 기준 파장분의 관측 파장 빼기 기준 파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식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셔도 여기에서 대부분의 문항들이 출제가 되니까 그 문항들을 이 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허블 상수를 통해서 우주의 나이의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여러분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죠. 자, 그랬을 때 이 후퇴 속도. 자, 후퇴 속도는 여러분 HR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HR분의 거리. 약분시켜서 H분의 1.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우주의 크기는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자, 시간 곱하기 속력인데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지평선에서의 후퇴 속도입니다. 우주의 지평선은 거의 빛의 속도로 후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도 곱해주고, 자,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 t가 뭐였는데요? h분의 1이었죠. h분의 1 곱하기 c니까 h분의 c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의할 점이 이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 h분의 1과 h분의 c로 구하는 것은요, 우주가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하는 경우예요. 우주가 광속으로 등속 팽창하는 경우, 이 경우에만 이 h분의 1과 h분의 c를 사용할 수 있지, 만약에 가속 팽창하는 경우라면은 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 잘 파악해 주고요. 오른쪽에는 그래프 봅시다. 오른쪽에는 그래프가 은하까지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값 여러분들 파악하고 있어야죠.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자, 그래프의 기울기는 R분의 V잖아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R분의 V입니다. R분의 V가 뭔데요? 얘를 이 분모로 넘기면, 그쵸, 허블 상수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허블 상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블 법칙이 성립하는 문항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지만 간혹 허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은하까지의 거리가 알려져 있는 경우입니다. 은하까지의 거리가 알려져 있으면 거리를 고정시키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관측값 이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은하까지의 거리가 알려져 있다면 은하까지의 거리가 고정이에요. 자, 이렇게. 자, 은하까지의 거리가 고정이고, 고정을 이렇게 시키고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허블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지금 허블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이 직선이 없으니까. 허블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때 후퇴 속도는 거의 6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허블 법칙이 성립할 때는 거리가 지금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블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은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 여기. 자, 이 경우에 허블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리에서 지금 실제로는 허블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실제 후퇴 속도는 이 정도이지만, 만약에 허블 법칙이 성립한다면, 만약에 허블 법칙이 성립한다면이라는 말이 이 관측값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허블 상수가, 자,
허리 법칙이 성립하는 이 그래프로 옮긴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프로 옮긴다면 후퇴 속도가 대략 한 4천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후퇴 속도가 알려져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뭐냐면 후퇴 속도가 고정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관측값이 여기 있죠? 그랬을 때 이 후퇴 속도가 고정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가로선이 고정이에요. 가로선. 자, 가로선을 고정시키고요. 그랬을 때 허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거리는요, 일로 가야죠. 않는 경우 거리는, 자, 허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리가 한 이 정도 되고요. 허블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요, 후퇴 속도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는 경우는 일로 가야죠. 자, 여기에 그래프로 가야죠. 왜냐하면 후퇴 속도가 고정이니까. 자, 이때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거리가 후퇴 속도, 자, 허블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의 거리. 얘는요, 허블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때의 거리. 자, 얘네들은 후퇴 속도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리고 얘네들은요, 거리가 고정되어 있을 때, 만약에 허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허블 법칙이 성립한다면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은하의 분류와 허블 법칙 관련해서 다루어 보았고요. 이제 이 두 가지 항목이 문항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수능 8번이 되겠어요. 일반 은하의 종류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표는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과 이에 따라 분류한 은하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막대나서 은하, 불규칙 은하, 타원화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 편평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 만약에 O라면 뭐예요, 여러분? 타원화인 거죠. 자, 앞에서 타원화는요, 편평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평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가가 O라면은 이 나는 타원 은하가 되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나선팔이 있는가 나왔습니다. 자, 가는 지금 나선팔이 있고 다는 없대요. 그러니까 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선팔이 있는 가가 막대나선 은하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남은 다는요, 불규칙 은하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 우선 이건 동그라미 칠 수 있고요. 타원화? 이건 막대 구조가 없죠. 막대 구조가 있는 은하는 막대나선 은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X가 돼야 되니까 기억에 해당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음 볼게요. 주기혈성의 평균 강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우선 주기혈성은 여러분 수명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수명의 대략 90% 이상이 주기혈 단계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하의 별들을 관측했을 때 대부분이 주기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는요, 여러분, 이걸 파악해야 돼요. 은하는 대부분 주기혈성이다. 자, 은하는 대부분 주기혈성인데, 자, 지금 가는 막대나선 은하, 나는 타원화입니다. 그랬을 때 가에는요, 막대나선 은하니까 약간 타원화보다는 좀 푸른 별들이 있고요. 그리고 타원화에서는요, 붉은 별들, 그러니까 늙고 붉은 별들이 좀 많다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푸른 별들 많다는 얘기는 은하 대부분 주기혈성이니까 푸른색 주기혈성이 많다는 뜻이고, 나는요, 붉은색 주기혈성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푸른색 주기혈성은 붉은색 주기혈성보다 여러분 질량이 어떻습니까? 질량이 펄모온도가 일단 어때요? 펄모온도가 높으니까 질량도 크고 광도도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주기혈성 평균 온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맞는 성지가 되겠죠. 디귿 볼게요.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의 질량비, 그러니까 성간물질 얼마나 많냐,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성간물질은 누가 더 많습니까? 불규칙 은하는 별들이 활발하게 탄생하는 장소예요. 왜요? 성간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 은하의 성간물질이 많고요. 타원화는 주로 늙고 붉은 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과거에 성간물질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간물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간물질의 질량비는 나가 다보다 크다 아니죠. 매우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입니다. 특이은하의 종류와 관련된 문항이 되겠어요.
그림 가나다는 각각 세이퍼트나 퀘이사 전파 하나의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세이퍼트, 이 친구는 퀘이사, 이 친구는 전파 하나네요. 그랬을 때 자, 여기 K사에서 정가고 모양으로 관측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분출되는 형상이 있죠? 얘가 바로 Z입니다. Z. Z가 있다라는 거는 중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에게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죠. 블랙홀에서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블랙홀이 질량들을 끌어당기면서 입자가 서로 충돌하는 빈도가 많아집니다. 입자가 서로 이게 충돌하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하는데 에너지도 방출하고 그리고 이 입자의 파편들이 이렇게 분출되는데 입자의 파편들의 흐름, 그러니까 물질의 흐름이 나타난다 했죠. 이 물질의 흐름이 바로 Z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파악해 주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파 은하인데 전파 은하를 가시광선과 전파로 관측한 합성한 영상이래요. 자, 그래서 원래는 한 이 정도? 자, 지금 이 정도가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영상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Z도 관측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로브도 관측되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로브 Z. 자,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자, 우리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와다의 은하 중심부 별들의 회전축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회전축이 지금 종이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선하가 이런 식으로 있고 시선 방향이 이렇게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수직을 이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는 지금 거의 수직을 이룬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다는요? 은하 중심별들 회전축은요? 은하 중심별들 회전축. 자, 지금 Z가 분출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이런 사선 방향. 그러니까 Z가 분출되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여러분 회전축이 어떻다는 거예요? 회전축. 회전축은 Z와 거의 나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은하는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회전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Z가.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는데 자, 여기 전파은하에서요. 여기 보면은 Z가 어떻습니까? 회전축과 거의 나란하게 방출된다라는 거 우리가 학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접목시켜 보면 여기 이 Z가 바로 회전축이 되고 회전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은하 원반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하 원반이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고 볼 수 없겠죠. 이 은하 원반은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않습니다. 절대 나란하지 않겠죠. 경사도 있겠죠. 시선 방향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시선 방향과 일치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기억에서 일단 이 그림에서 가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이 한 이 정도 될 거니까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회전축이요, 이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축 자체가 시선 방향과 거의 수직이지 이제 나란하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니은 볼게요. 각 은하의 전체 밝기분의 중심부의 밝기는 나의 은하가 가장 크다. 나의 은하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요. 자, 나에서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퀘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타원 은하의 은하 핵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요. K사는 타원하의 은하 핵이라고 했죠. 그래서 태양계 정도의 크기를 띈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하의 전체 밝기분의 중심부의 밝기, 전체가 즉 중심부예요. 자, 은하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K사 전체가 그냥 은하 핵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거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나 다 같은 경우에는 은하 핵뿐만 아니라 다른 나선 밝구수도 위치하기 때문에 전체 밝기가 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밝기분의 중심부의 밝기는 나의 은하가 가장 크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학습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K사가 타원하의 은하 핵임을 모르더라도 지금 보면 K사가 중심에 아주 매우 큰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이 K사에서 방출된 에너지량이 막대합니다. K사 전체에서 방출된 에너지량이 막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중심부에서 매우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거의 전체 밝기
즉, 이 중심부의 밝기 자체가 중심부에서 방출된 에너지 자체가 거의 전체에서 방출된 에너지와 맞먹을 정도로 방출되기 때문에 이 값이 거의 1이니까 나의 은하가 이 값이 가장 크다라는 것으로 유추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니은선지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급 볼게요. 다의 Z는 은하의 중심에서 방출되는 별들의 흐름이다. 자, 다의 Z는 여러분 별들의 흐름입니까? 아니죠. 입자의 흐름이죠. 자, 입자의 흐름 또는 물질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별들 자체가 여기 있는 블랙홀, 엄청나게 큰 블랙홀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빨려 들어가고 그 별들의 한상조각난 잔해들이 이렇게 물질의 흐름으로 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들의 흐름 자체는 아닌 거죠. 이것은 틀린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022학년도 대수능 20번 문항입니다. 허블 법칙 중에 속도 거리 그래프가 제시된 경우에 해당되는 문항이 되겠어요. 그림은 허블 법칙을 만족하는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 L과 우리 은하에서 은하 ABC를 관측한 결과이고 표는 이 은하들의 흡수성 관측 기록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B의 흡수성 파장은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 더 길다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 B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허블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선지 볼게요. 기억. 허블 상수는 70이다 라고 했는데 허블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거리 구해야 되고요. 이 후퇴 속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C 같은 경우에 기준 파장과 간접 파장을 이용해서 후퇴 속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C는요, 유일하게 거리도 나와 있습니다. C를 통해서 그러면 허블 상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우선은 C의 후퇴 속도부터 구할게요. C의 후퇴 속도는요, C 곱하기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Z값 600분의 자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가 얼마죠? 640에서 600 빼면 되죠? 파장 변화량이 42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얘 약분시키고요. 자, 이거 3승 되죠? 얘는 21 되나요? 자, 그러면 21,000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C의 후퇴 속도는 21,000이에요. 아, 여기가 지금 21,000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C까지의 거리가 지금 300이기 때문에 H는 허블 상수는 R분의 V죠. R이 지금 300, 거리가 300, 그리고 V 21,000이죠. 얘가 얼마가 됩니까? 동그라미 2개 지우면 70이죠? 아, 그래서 허블 상수 70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네요. 니은 볼게요. 기억은 410보다 작다. 자, 이거 410보다 작다 어떻게 구할까요? A의 후퇴 속도를 이용해서 이 기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A의 후퇴 속도는 6,500이죠? 6,500은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걸로 구할 수 있죠. C 곱하기. 그러니까 빛의 속도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기준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자, 이거 기준 파장 600이죠? 600분의 파장 변화량이 자, 다시 이거 우리 A를 보고 있죠? A가 기준 파장이 400이고요. 파장 변화량이 지금 기억 빼기 400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언뜻 봤을 때 이거 계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보여요. 자, 지금 계산이 지금 약분도 하나도 안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수가 나올 것 같죠? 아, 그러면 이거는 일단 포기하고 이 410일 때, 기억이 410일 때 후퇴 속도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 410이라면 후퇴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퇴 속도는요? 빛의 속도에다가 자, 400분의 델타 람다가 10이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40분의 1이니까 40분의 1이 얼마죠? 1000분의 25인가요? 그러면 이거 3개 날려주고 얘 2 되고요. 3 곱하기 25가 얼마죠? 75. 75니까 75에 동그라미 2개 붙이면 7500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후퇴 속도는 여러분 빛의 속도에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람다 값이 클수록 후퇴 속도 큽니다. 그랬을 때 지금 원래 후퇴 속도가 6500인데 기억이 410일 때는요 6500보다 큰 값인 750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퇴 속도는 관측 파장에 비례하기 때문에 관측 파장이요
410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디귿 볼게요. A와 B까지의 거리는 140보다 크다. 우선 A까지 거리 구해봅시다. 자, 이 거리 어떻게 구할 거냐? 허블 법칙을 이용해도 되겠죠. A는 허블 법칙을 만족하니까. 자, 그러면 RA는 H분의 V 70분의 6500입니다. 70분의 6500은요, 대략 얼마죠? 100보다는 작나요? 얘는 100보다는 작은 값임을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B도 봅시다. B는요, 지금 우선은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퇴 속도가, 즉 지금 보면 흡수선의 관측 파장이 허블 법칙을 만족할 때 만족하지 않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후퇴 속도가 차이 난다라는 말이에요. 후퇴 속도가 차이 난다라는 말은 지금 허블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은하까지 거리가 알려져 있을 때는 거리를 고정시킵니다. 거리를 고정시키고 속도를 달리해요. 이렇게 후퇴 속도가 알려져 있다면 속도를 고정시키고 가로수를 고정시키고 이 거리를 달리한다는 거죠. 이 거리를 달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후퇴 속도가 지금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다는 뜻은 거리를 고정시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요, 지금 흡수성 관측 파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요 후퇴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고, 후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이 거리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이구나,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요, 거리가 고정입니다. 거리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허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후퇴 속도가 21000이라는 거고, 허블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 그래프 선상에 위치할 경우의 후퇴 속도를 구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구해야 돼요. 자, 일단은 허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흡수선의 파장부터 구해보도록 합시다. B 기준 파장 600이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허블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때 후퇴 속도 21000이죠. 21000은 3 곱하기 10의 5승 C 곱하기, 자, 빛의 속도 곱하기 기준 파장분의 600분의 델타 람다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델타 람다 한번 구해보니 3 이거 약분시키고, 이거 두 개도 약분시키고, 그리고 이 3승 이거 세 개 다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2를 1로 갑시다. 그럼 42인가요? 그럼 델타 람다는 42니까 여기서 구한 람다는요, 람다 1이라고 할게요. 람다 1은요 642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허블 법칙이 성립한다면, 자, 보세요. B의 흡수성 관측 파장은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 더 길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플러스 8나노미터. 그러면 허블 법칙이 성립할 때 이 관측 파장은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서 8 빼면 되겠죠? 642에서 8을 빼면 얼마죠? 634인가요? 자, 그러니까 허블 법칙이 성립할 때 관측 파장은 634가 나오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후퇴 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후퇴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Z 600분의 델타 람다 34죠. 자, 이러면 후퇴 속도 나옵니다. 얼마예요? 200이 되고, 이거 동그라미 2개 없애주고, 얘 3승 되죠? 자, 그리고 이거 1은이 274 17,000인가요? 후퇴 속도가 17,000이 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후퇴 속도가 알고 보니 여기가 17,000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17,000이니까 여기 거리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거리는요, R분의 V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자, R은 H분의 V니까 이 거리는 허블 상수 H분의 V 17,000이죠? 자, 그럼 얘는 이거 약분시키고 대략 얼마인가요? 1700 나누기 7이니까 14고 30 74 28 240보다는 크네요. 그쵸? 얘는 24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0보다 큰 값에서 100보다 작은 값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 사이 거리가 나오죠. 그러면 240보다 큰 거에서 100보다 작은 거 빼면 140보다는 크게 나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출처가 2022학년도 대수능 20번이 아니라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정할게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바로 2022학년도 대수능 20번이고요. 얘는 허블법칙 중에 관계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외부나 A와 B에서 각각 발견된 1A형 초진성의 겉보기 밝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은하에서 관측하였을 때 A와 B의 시선 방향은 60도를 이루고 F0은 1A형 초진성이 100메가파섹에 있을 때 겉보기 밝기의 최대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1A형 초진성은요, 최대 밝기가 어때요? 최대 밝기일 때 절대적인 광도가 같다라는 거죠. 최대 밝기일 때 광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L 값이 일정해요. 이름 수인성은 L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 파악해 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이것도 올려야죠. 겉보기 밝기는 여러분 뭐에 반비례합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떠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겉보기 밝기 비가 16대 4인 거죠, 지금. 자, 우선 이 16부터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겉보기 밝기가 지금 16이니까 자, 16대 F0는요? 16대 F0는 자, 여기도 16F0 붙일게요. 자, 16F0 대 F0. 차라리 16대 1을 할까요? 16대 1은 겉보기 밝기의 비는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죠? 근데 L 값은 일정하잖아요. 광도는 일정하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만 우리가 인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의 거리 제곱분의 1 대, 자, 이 1에 해당되니까 F0일 때는 거리가 100이잖아요. 그러면 100의 제곱분의 1. 이거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RA 제곱분의 1은 자, 내항의 곱은 외항 곱과 같으니까 100 제곱분의 1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은요 16분의 100의 제곱, 그러면 4분의 100의 제곱인가요? 그럼 뭐, 여러분 A가 뭐예요? A까지 거리가 25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얘 거리는 25메가파섹이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B도 마찬가지로 지금 4잖아요. 그러면 4대1은 B까지의 거리의 제곱분의 1 대, 지금 1에 해당되는 값이 F0잖아요. F0는 거리가 100이랍니다. 100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제곱분의 1은 100 제곱분의 4이니까 B까지 거리 구할 수 있죠. 자, 얘는요 4분의 100의 제곱인가요? 그러니까 2분의 100의 제곱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B까지의 거리는 50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얘는 거리가 50메가파섹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A와 B 시선 방향은 60도인데요.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했을 때, 자, 볼게요. 자, 여기 우리 은하라고 한다면 우리 은하에서 관측했을 때 A와 B, 자, 시선 방향이요. A와 B 시선 방향이 60도를 이룬대요. 자, 이런 식으로 이룬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A까지 거리가 25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25메가파섹. 그리고 B는요? 여기 있죠? B는 거리가 더 머니까 50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60도고 1대 2잖아요. 자, 1대 2죠. 자, 여기가 1대 2이기 때문에 이거 뭔 뜻이에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왜냐면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인데 코사인 60도가 지금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은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파악하고요. A와 B 사이 거리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1대 2대 루트 3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25 루트 3인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거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우태 속도는 1750이다 라고 했는데
A까지 거리가 25이니까 후퇴 속도는 V는 HR 바로 쓰면 되겠죠. 따라서 A의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7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거리 25죠? 그러면 25로 곱하면 이거 얼마죠? 25에다 7 곱하면 이거니까 얘는 175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 볼게요. 우리은하에서 B를 관측하면, 자, 여기 우리은하에서 여기 B를 관측하면 기준 파장이 600인 흡수선은 이걸로 관측된다. 자, 얘는 뭐냐면 후퇴 속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B의 후퇴 속도를 구해봅시다. B의 후퇴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허블 상수 곱하기 B까지의 거리 50이죠? 그러면 3500이죠. 얘는요, 빛의 속도 곱하기 기준 파장분의 기준 파장 600이고 관측 파장. 자, 파장 변화량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3, 1은 3, 3, 200 이렇게 약분시켜주고 이거 동그라미 두 개도 약분시켜주고 자, 그 후에 이거 3승도 없앱시다. 그럼 여기 3.5로 바뀌죠. 3.5에다 2 곱하면 7입니다. 즉 델타 람다는 7이에요. 그러니까 흡수는 얼마로 관측되냐면 607로 관측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디귿 볼게요. A에서 B의 1AM 손위성 관측하면 자, 여기서 관측하래요. 겉보기 밝기의 최대값은 이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겉보기 밝기는 R제곱분의 L에 비례한다 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A와 B 사이의 거리는 25루트3입니다. 그리고 F0일 때는요, 거리가 100메가파섹일 때죠. 자, 즉, 그러니까 지금 최대 겉보기 밝기는 X라고 한다면 자, A에서 관측한 B의 최대 겉보기 밝기를 X라고 할게요. X 대 F0. F0는요. 자, X에 해당되는 거리 25 루트 3이죠. 25 루트 3의 제곱분의 1. 자, R 제곱분의 1 대 그리고 F0에 해당되는 거리 100이죠. 100 제곱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앞에서 이렇게 구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죠. 자,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라고 해주면 25 루트 3의 제곱분의 F0는 100 제곱분의 X가 되고 따라서 X는 얼마가 되죠? 25 루트 3분의 100의 제곱 F0죠. 그럼 얘는요? 자, 25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으니까 루트 3분의 4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6 F0가 되더라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루트 3분의 4 F0가 아니라 3분의 16 F0죠. 얘를 제곱해줘야지 맞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은하의 종류 그리고 허울 법칙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도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